오늘 다룰 작품은 괴테의 파우스트인데, 파우스트는 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2부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그 1부 그레티엔이 옥중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천상에서 구원받았도다라는 천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장면으로 1부가 끝나죠. 그 1부까지를 대개 읽으시고 덮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2부는 동문학을 전공한 전공학도들도 그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난삽하고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2부까지 혼자서 읽으실 때 대강 파우스트 2부를 이런 구도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밑그림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괴테는 1749년생입니다. 괴테가 살았던 시대를 쉽게 생각하면은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40살에 프랑스 대혁명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괴테고, 사상가가 괴테보다 25살 많았던 칸트가 정확히 25살 위였고, 헤겔이 1770년생, 70년생 21살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칸트와 헤겔 사이에 살았던 시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칸트하고는 직접 교류는 없었고, 헤겔은 베를린으로 가기 전에 예나 대학 철학과 교수를 했었죠. 근데 예나는 지금 괴테가 살았던 그 유럽 문화도시 바이마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괴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작가로서 작품을 썼을 뿐 아니라 맡은 일 중에 하나가 예나 대학 총감독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대학 이사장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청년 헤겔을 예나 대학으로 초빙했던 인연으로 헤겔하고는 각별한 교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제도시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죠. 이 당시에도 프랑크푸르트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유럽 각지의 상사 주재원들이 많이 있었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직할령이 아닌 속해 있지 않은 자유도시였고요. 괴테는 요즘식의 초중등 과정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아직 제도가 부실했기 때문에 괴테의 아버지가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100% 사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로 라틴어, 히라버, 영어, 이태리어, 불어, 외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10대 초반 무렵에 대학 입학생 정도로 6개국어 정도를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라이프치히 대학, 통일 후에 동독 지역에 편입이 돼서 많이 쇠락한 도시인데, 예나와 마찬가지로 통일, 동독, 서독 분단 이전에는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 도시, 문화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통일된 이후에 프랑크푸르트 외에 라이프치히 도서전이 다시 부활했죠, 그죠? 괴테 시대에 원래 도서전이 여기에서 열렸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그래서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은 건강이 상해서 폐렴으로 각혈을 하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낙향을 했다가 나중에 지금은 프랑스 땅인 슈트라스부르크, 라인강 바로 서안에 있는 국경 도시죠. 슈트라스부르크가 그 당시에는 독일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바로 이듬해에 독일 제국 고등법원에서 이제 수습 법관 15호로 수습 근무를 하고, 여기에서 자기 직장 동료의 약혼녀인 샤를롯테라는 여성을 좋아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여성은 자기 친구하고 결혼을 하고 그 시련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법원 근무를 다 때려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냥 팽개치고. 그리고 나서 쓴 소설이 괴테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베르터의 고뇌입니다. 제가 2012년에 창비 세계문학 제1권으로
이 작품을 새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제목으로 일제 때부터 쭉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그 번역의 역사는 괴테 생시에 6권으로 된 괴테 선집이 영역본이 처음 출간이 됐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언론인이자 사학자인 칼라일 아시죠? 그죠? 들어보셨죠? 칼라일이 직접 괴테의 선집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괴테하고 편지도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고 그때 이 라이덴을 소로우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이 20세기까지 그대로 굳어진 겁니다. 근데 독일어의 라이덴은 훨씬 더 뉘앙스가 강한 그리고 복합적인 뜻이 있는 단어여서 제가 고뇌로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이제 유럽의 스타 작가가 됐죠. 그리고 나서 1776년에 27살이 되는 해에 바로 그 바이마르 공국의 공작인 칼 아우구스트 공이 괴테를 바이마르로 초빙을 합니다. 그 배경은 이때 칼 아우구스트는 나이가 아직 18살이었습니다.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인데 부왕이 갑자기 이제 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모, 이 왕자의 어머니 되는 분이 아직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어리니까 친구 겸 말동무 겸 뭐 멘토를 해줄 적임자가 없을까라고 이제 물색을 하다가 괴테로 낙점을 했습니다. 바이마르 궁정의 귀족들 조정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괴테는 나중에는 귀족 자기를 받아서 폰이라는 그 귀족을 뜻하는 이름이 들어가지만은 이 당시에는 평민입니다. 평민이었고 더군다나 이 소설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 베르터를 따라서 모방 자살을 하는 그 베르테르 신드롬이 물결처럼 번졌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 불경스러운 책을 금서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왕들에게 진언을 해가지고 독일의 많은 지역에서 이 작품은 금서가 됩니다. 그런 불경스러운 작품을 쓴 청년을 감히 바이마르의 조정에 그것도 왕의 바로 최측근에 데려오다니라고 반대를 했지만은 이 아우구스트 공 자신과 어머니는 괴테를 적극적으로 이제 데려왔습니다. 원래 올 때는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와서 이제 정치에 몸을 담게 되죠. 그래서 온갖 그 정치에 관여를 합니다. 뭐 재무상도 하고 나중에는 재상을 하고 바이마르가 주로 튀링엔 그 숲지대고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나라에서 광산 개발하는 그런 공사 책임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광업공사 사장이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정치에 몸담고 나중에는 그 추밀 고문관, 독일 말 그대로의 뜻은 비밀리에 왕에게 자문역을 해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을 독대하고 상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직책이죠. 이 직책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1782년에 몇 년 동안의 바이마르 궁정 생활에서 왕을 잘 보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전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평민인데 귀족 자기를 줄 건가 말 건가 해서 심사에 통과하면은 귀족 자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살에 귀족 자기를 받아요. 이렇게 받은 자기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받은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년, 바이마르에 간 지 10년째 되던 해에 몰래 새벽에 마차를 타고 바이마르에서 도망을 칩니다. 10년 동안 너무 정치에 혹사를 당해서 지쳐서 30대에 가장 왕성하게 창작을 해야 될 시기에 계속 딴 일을 한 거죠. 정치만 한 거죠. 그래서 너무 탈진을 해서 이탈리아로 이제 도망을 가서 1년 반 이상을 이탈리아에 체류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특히 남쪽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유적들을 보면서 고전적인 어떤 예술의 이상에 눈을 뜨고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40세가 되던 해에 프랑스 대혁명을 맞고 독불전쟁이 벌어지죠. 나중에 1816년 나폴레옹 전쟁 때까지. 그래서 바이마르의 왕을 모시고 프랑스 종군에 2차례 직접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1796년에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그 대작 장편 소설을 내죠. 그래서 서양 문학사에서는 대개 근대 교양 소설의 효시다 그렇게 평가하는 작품입니다. 1806년에 파우스트 일부를 탈고를 하고 1808년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원정을 갔다가 이제 패하고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 바이마르 북서쪽에 있는, 지금은 기차로 가면 한 30분 거리입니다. 그 에어프루트라는 도시에 잠시 동안 그 진지를 차리고 진영을 차리고 체류를 하면서 괴테를 바이마르에서 불러가지고 접견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원래 그 괴테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를 7번인가 8번 읽었다라는 일화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후기의 작품으로는 친화력이라는 그 독특한 소설을 썼고 1810년에는 색채론이라는 저서를 냅니다. 색채론인데 분야로 말하면 광학입니다. 빛의 현상에 관한 그 실험과 연구를 괴테가 20년 이상 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직접 바이마르의 그 저택에 암실을 차리고 빛의 현상을 연구하고 관찰해서 그 결과를 책으로 펴냅니다.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정치도 했고 창작도 했고 자연과학, 의학 이런 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특히 색채, 빛을 연구했던 이유는 뉴턴의 광학은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간의 관찰자의 시점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어떤 에너지, 지금은 에너지설인가요? 뭐 파동설인가요? 그런 설이 있죠. 어떻든 간에 물리적인 힘의 운동으로만 보는 것은 이 세상을 너무 기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빛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다. 그래서 뉴턴을 논파를 하겠다고 20년 동안을 연구해서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년에 자서전을 집필을 하고 70이 거의 넘어서 서동시집이라는, 그러니까 오리엔트 할 때의 그 동입니다. 서는 서양이고 서동시집이라는 그 시집을 발간을 하는데 13세기의 고대 페르시아의 하피스라는 시인의 시가 이때 독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번역된 시집을 읽고 괴테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13세기의 이 동방의 시인 하피스와 19세기의 서양 유럽의 시인 괴테와의 대화, 그런 의미로 서동시집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펴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나폴레옹 전쟁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여러 우정이라든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일화는 이 시집을 준비하고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하피스 시의 그 독일어 번역에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나이가 70이 넘었죠, 그죠? 그 나이에 이 아랍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나이에. 그래서 이 시집을 원전으로 다시 읽어요. 그러면서 다시 시상을 발전시키고 창작을 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굉장히 그 천재적인 작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그 우리 속담 경구대로 엄청난 노력파입니다. 나이 들어서 70, 80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탐구한 그런 그 공부벌레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년에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편력시대라는 장편 소설을 냈고 죽기 한 해 전에 파우스트 2부를 완결을 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를 보통 괴테가 20대의 구상에서 죽기 직전까지 집필했던 60년 동안 썼던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은 그냥 생애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괴테의 생애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결혼 생활이 특이합니다. 원래 젊은 시절에 프랑크푸르트의 그 은행가 집안인 릴리 쉐네만이라는 여성하고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합니다. 나중에 쓴 스텔라라는 시곡 중에 그 심경을 고백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질곡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혼을 하고 결혼에는 별 뜻이 없었습니다. 바이마르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해에 1788년에 39살 때죠. 23세의 불피우스라는 여성과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 불피우스라는 여성은 괴테가 직접 그린 스케치입니다. 이 괴테가 10대 때는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라이프치 대학에 갔을 때 16살에 입학을 했을 때 법학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주로 미술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림에는 소질이 없구나 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케치들이 화첩 한 권 분량의 그림책이 있어요. 이 여성은 이 그림으로 보기에도 서민적인 인상을 주죠, 그죠? 귀족적인 여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실제로 평범한 평민 집안의 딸이었는데 어느 날 괴테가 바이마르의 길거리를 산책을 하는데 이 여성이 괴테의 앞에 땅바닥에 큰절을 하면서 읍소를 하면서 우리 오빠가 지금 억울한 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괴테가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 그 부탁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집에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1806년 정식 결혼식을 물론 친구들 없이 조촐하게 올리는데 왜냐하면 괴테는 바이마르의 최고 귀족이 됐고 이 여성은 여전히 평민이기 때문에 예식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친구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래서 조용히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 괴테보다 먼저 일찍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죽었을 때 괴테가 쓴 조시입니다. 그대 헛되이 애쓰고 있구나 태양이여 어두운 구름 사이로 햇살을 비추려고 내가 살아서 얻은 모든 것 그녀를 잃은 슬픔의 눈물로 씻겨가는데 슬픔이 그대로 담겨있는 시죠. 지금은 묘비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라의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괴테 둘은 어릴 적에 영아 사망을 했고 제일 장성했던 큰아들은 40대까지 살았는데 괴테가 살아있을 때 그 큰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생전에 죽고 괴테에 대해서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인구가 한 6천 명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였고 이 바이마르 아까 말씀드린 에어후르트, 예나 이 세 도시를 잇는 바이마르 작센 아이제나하 공국, 그러니까 공장령의 봉건 국가죠. 그 국가의 도읍지가 말하자면 바이마르였고 지금도 인구가 10만이 아마 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 한복판에 보면 굉장히 큰 괴테가 살던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괴테 저택의 한 10분의 1 정도 규모의 그 슐러가 살던 집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1790년대부터 슐러가 바이마르에 와서 괴테하고 긴밀한 그 지적 교류를 하면서 공동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슐러는 지금 이 동상은 바이마르에 가면은 그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괴테가 세웠던 극장이고 그 극장장을 괴테가 계속 또 맡았어요. 그 극장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왼쪽이 괴테, 오른쪽이 슐러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작품을 집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를테면 1797년인가는 괴테가 슐러한테 우리 올해에는 한번 발라드를 집중적으로 같이 써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써가지고 어떤 거는 풍자, 그 동시대인들을 풍자하는 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시를 써서 한 해 동안 쓴 시를 괴테 슐러 공저 명의로 책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공동 작업도 하고 괴테가 특히 이제 작품을 쓰면은 슐러는 당대 최고의 미학자이자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비평가고. 그러면서 괴테가 예나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자리를 만들어줬죠. 역사학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괴테의 중요한 창작들을 출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읽어준 비평가가 바로 슐러입니다. 그래서 슐러가 다 코멘트를 해주면은 괴테가 그거를 경청을 해서 고치고
그런 식으로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슐러는 폐병으로 일찍 젊은 나이에 병사를 했죠. 그 다음에 괴테의 역사관은 프랑스 혁명을 보는 관점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앙샹 레짐을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조의 구체제는 부패했다라고 봤고, 그렇다고 프랑스 혁명군처럼 기존의 질서를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데에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역사에는 절대로 비약은 없다. 마치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듯이 유기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도약은 없다. 그래서 파괴적인 그런 혁명에는 반대를 했고 점진적인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에서 괴테가 정치 활동을 할 때의 입장도 바로 그런 입장에서 조그맣고 자원이 없는 바이마르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괴테의 문학과는 보통 상징론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어떤 특수한 작은 사물 안에서 보편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보편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수한 사례를 찾는가, 아니면 바로 특수한 것 안에서 보편적인 것을 직관하는가. 앞에 거는 생각은 이미 있고 그거를 예시하는 것을 괴테는 알레고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떤 특수한 사례에서 보편적인 것을 직관하는 것. 뭐 나뭇잎 하나, 풀 한 포기에서 뭔가 자연의 원리를 발견하고 직관하는 것. 그런 창작 방식을 괴테는 즐겨 택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괴테가 시와 진실에서 나는 스피노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문학적으로는 섹스피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연구자로서는 식물학자 린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스피노자의 사상 중에도 특히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이 자연을 보면은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스피노자의 표현으로는 신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자연 속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런 관점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사물을 뭐 음극, 양극, 남과 북, 예. 플러스 마이너스, 동양식으로 말하면 음양의 양극성의 원리, 그 갈등이 어떤 식으로 대립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다시 더 고양되는가. 헤겔의 변증법하고 비슷한 사유죠. 그런 관점에서 되게 이 사물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괴테는 아까 개체 속에서 보편적인을 본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나라는 한 개인이 내가 사는 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이 사회, 국가, 더 넓게는 이 세계 전체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게 괴테 문학의 평생의 테마입니다. 계속 다양한 형태로 변주가 되지만은,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시와 진실 맨 앞에 시작 부분이죠. 1749년 8월 28일 정오 12시를 치는 종소리와 함께 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 별자리가 좋았다. 그래서 태양은 뭐 처녀 자리에서 그 나라의 절정에 이르렀고, 목성과 금성은 태양에게 다정한 눈길을 보냈고, 토성과 화성은 초연했다. 다만 방금 보름달이 지구를 사이에 두고 태양과 일직선이 되어 대일조, 즉 일직선이 되었기 때문에 달의 인력이 가장 컸다는 거죠. 그래서 달이 나의 탄생을 가로막는 바람에 그 시각이 지나기 전에는 내가 태어날 수 없었다. 점성사들의 어법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훗날 점성사들이 아주 높이 평가했던 이 좋은 측면들이 아마도 내가 목숨을 보존한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산파가 애가 잘 안 나오니까 서둘렀던 탓에 나는 거의 사산아로 태어났는데 여러모로 애쓴 끝에야 겨우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식구들은 큰 공경에 빠뜨렸던 이런 상황이 그래도 시민들,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에게는 큰 득이 되었다. 시장이셨던 우리 할아버지 요한
볼프강 텍스토어가 이 일을 계기로 조산사를 3파를 고용하게 하고 시에서 공의로 3파 교육을 도입하고 개선하게 했던 것이다. 이는 나중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을 것이다. 이제 구라를 푸는 거죠. 나의 탄생과 우주의 운행과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의 복지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예, 자서전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서전은 청년기 20대에서 끝이 납니다. 양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뒤로는 나가지를 못해요. 대신에 그 뒤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탈리아 여행기라든가 프랑스 종군기라든가 이런 형태로 주제별로 따로 서술을 했죠. 그래서 이 자서전 집필이 나라는 개인이 그 한 시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이 내 문학의 출발점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